네,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공식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 비대위 체제가 국민의힘에서 출범하는 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오늘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작하시니까 정말 잘해주길 바래요. 근데 제보고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전망하라고 그러시면 제가 비관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당대표가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거의 임명한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장. 그리고 검사 출신의 최측근에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하고도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보고 전망하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근데 오늘 출범을 이제 하시니까 네. 제가 이걸 꼭 하셔야 된다. 이거는. 그런 앞으로 넘어야 할 산과 이야기를 과제. 예.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김건희 특검법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분이 결심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전격적으로 전공법으로 정면 승부로 받으시라.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라. 제가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되면 예. 저는 대통령도 살고 당도 살고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에 굉장히 편해질 거다. 우리가 진짜 변화를 추진할 수 있을 거다. 우리 뭐 당정 관계 변화 이러는데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이제 28일 날 민주당이 이제 통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지금 어제 보면 뭐 총리하고 원내대표하고 뭐 저 용산에 비서실장 만나서 조건부도 안 된다. 절대 안 받는다. 이러잖아요. 네. 이럴 때 저는 대통령과 우리 새로 취임한 비대위원장 두 분이 진짜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하면 저는 이 정치판이 총선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비대위가 넘어야 할 산과 과제에 대해서 차차 여쭈려고 했는데 첫 번째 과제. 지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예. 김건희 특검을 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받아들여야 된다. 전 받으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지금 출범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유 작가님은요? 평가보다 저는 되게 신기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에 안 있어 와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든 대통령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지? 저는 예전에 정치할 때 몸담았던 당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한테 막 들이박는 당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김기현 대표도 대통령이 임명한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유력한 주자들 다 쫓아내고 압박하고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 당대표 쫓아내고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 당대표를 또 내쫓고 또 대통령 측근을 이제 또 비대위원장으로 시키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군소리 없이 받아들이지? 그게 정말 신기해요. 뭘 그러신 총평 게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흘러가고 있는 이 구도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다. 네, 그게 있을 수 없는 제가 일이다. 좀 이상한가요? 어떻게 두 분 다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잖아요. 대통령이고 우리 저 한동훈 위원장이고. 근데 이제 완전히 국민의힘을 윤석열 사당, 1인의 사당으로 만들고 완전 직할체제로 만드는데 이제 오늘 거의 100%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된 김기현 대표까지 나가게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뭐 우리 유 작가님은 민주당 원은 아니죠. 네. 아닌데 민주당 쪽에서도 제가 이 양당이 지금 이쪽 국민의힘은 여당은 완전히 윤석열 사당이 됐는데 민주당 모양도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당 비슷하게 돼가지고 아까 우리 유 작가님께서 옛날에 막 그냥 들이받고 치고받고 논쟁이 활발하던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같이 국회에 있을 때는 예. 그랬죠. 예, 우리가 네. 있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 17대 국회에 같이 만났었는데 16대부터 시작하셨지만 그렇죠. 예. 우리 그때는 굉장히 논쟁이 활발하고 특히 초선들이나 혁신적인 개혁적인 마인드 갖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정말 정당의 어떤 활발한 토론 이런 걸 위해 많이 노력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양당이 다 저렇게 일종의 독재 체제로 가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문제다. 이제 지금 보니까 원외셔도 확실히 국민의힘 소속은 맞으시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냐, 이제 이재명 독재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서로 좀 다툼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다고 봐요. 당대표의 권한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너무 여러 건 기소되었고 지금도 계속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네.
앞으로 더 많은 기소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검찰권을 동원해서 집권 세력이 계속해서 이제 칼을 휘두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면 이렇게 물렁하게 안 해요. 그냥 정말 해당 행위를 일삼는 그런 의원들은 과감하게 현역 의원이라 하더라도 징계해서 내쫓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뭐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네. 시작하면서 두 분께서 워낙 이제 정치에 대한 깊이가 있으시고 말씀들을 잘 하셔서 어쩌면 질문을 한두 개 드리면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기 전에 질문을 좀 쪼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대위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여쭈면요. 이제 총평을 해 주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면 여당의 이제 유력 차기 주자로 꼽히고 있고요.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 아닙니까? 어쩌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운명이 달린 어떤 선택의 카드를 집어든 건데요. 한동훈 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 선택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이미 선택한 거니까 저는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아요. 만약 선택하기 전이라면 저는 말렸을 겁니다. 우리 4년 전에 황교안 대표 체제 봤잖아요. 저는 정치의 경험이라는 게 국민들께서 정치 많이 욕하시지만 정치에서 얻는 경험과 거기서 나오는 지혜라는 게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생 검사마다 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망을 예상을 하자면 정말 비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왕 맡았으니까 총선이 아마 이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을 할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예상으로는 총선 결과가 국민의힘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김건희 특검법이 됐든 또 우리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리스크잖아요, 리스크. 이거는 딱 털고 가는 게 그래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살고 국민의힘도 살고 총선이 아마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못하면 그러면 아마 시작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저 봐라.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가 오니까 최측근이 오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용산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야 앞이 안 보여요. 그럼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는 정치인으로서 대선 주자까지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물줄기를 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변화를 모든 걸 과거의 인연과 이런 거 다 떠나서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며칠 전에 그러셨잖아요. 국민의 상식, 국민의 생각 그걸 나침반으로 하겠다.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나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러셨잖아요. 딱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 낮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듣기 싫겠지만 제발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변신을 좀 하시라. 그걸 주문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여당 소속 맞네요. 진짜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 진영 자체도 좀 이제 주관적으로 볼 때 저는 다른 쪽에 속해 있으니까 저렇게 그 따뜻한 충고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달리는 호랑이 위에 타고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출장 가면서 이렇게 빨간 책 들고 나간 적이 있죠. 그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한글판이었거든요. 제목은 영어로 돼 있었지만. 그 책에 보면 정확하게 이런 선택을 했을 경우에 어떤 종착점이 기다리고 있는가가 너무 많은 사례들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게 이제 기원전 5세기 일이지만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와중에 그 정쟁에 휘말린 도시국가 안에서 말하자면 음모를 꾸며서 성공시키면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그 풍토에서 그 풍토로 올라탄 사람들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는지를 엄청나게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네. 위키드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첫 번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다시 읽어보시라. 두 번째는요. 이제 언론 보도에 저는 이제 언론에 좀 미연털이 박힌 사람이라서 영원히 박제돼 있습니다. 뭐 네 가지가 없는 사람으로.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저하고를 같이 올려놓고 네. 뭐 보수의 유심이다 이런 얘기도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저 자신은 반성을 많이 했고요. 아, 내가 정치를 정말 잘못했구나. 그런 반성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잘하시라. 예?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실패할 가능성이 무지 높다는 그 사인이거든요. 예. 애정어린 충고로 애정 해석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애정은 애정은 전혀 없습니까? 없고요. 예. 유 작가님, 제가 보기에 예. 그 책 다시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요. 예. 그냥 오늘 여론조사 많이 나오겠지만 간단한 여론조사만 봐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70%잖아요. 갤럽 조사 보면. 예.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만 보시고 가면 되는데 그거를 과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단순한 거예요. 그거를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보면. 힘들죠. 예. 힘들지만 그거 안 하면 죽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야당은 민주당은 지금 표정 관리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한화땡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데 예. 그렇게 논평이 가시도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가시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툭 건드리면 다 부러질 만한 가시들만 붙여서 지금 논평을 내고 있거든요. 아주 여유만만합니다. 그 논평들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민주당은 상당히 여유가 있네.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대표가 되어서 총선을 치르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네. 근데 만약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 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바뀌었다. 그래서 완전히 당 이제 내 더 이상 손 떼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또 대통령 배우자 문제도 알아서 해라. 만약 그래 버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을 가져가지고 해버리고 공천도 대통령이 지금 공천 다 할 것 같잖아요. 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냥 3인 1조가 돼가지고 공천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만약 바뀌면 그러면 저는 민주당한테 가능성은 낮지만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고 만약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2선 후퇴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도 비대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유승민 의원님 말씀처럼 되면 네. 그러면 요동치죠, 전국이.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대통령이면 여기까지 안 왔죠. 예. 어쨌든 작가님께서는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비관적으로는 보시지만 판타지예요, 그냥. 총선을 앞두고 분명 민주당에서도 혁신과 개혁의 요구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뜨겁게 분출할 텐데 민주당은 그렇게 반윤에만 기대서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특별할 게 없어요. 이제 선거를 앞둔 정당은 우선 정책 공약을 확실히 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정책 공약을 책임성 있게 밀고 나갈 능력과 의지를 가진 후보를 공천하고 그리고 선거 캠페인을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저는 잘 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일부 이낙연 전 총리 아까 보셨지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론조사표 우리가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만 지지층이 분열되어 있으면 작은 사건 하나만 위에서 생겨도 큰일이 터지는 반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지도부가 반윤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지층 전체가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되고 이 정권의 무능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혼란과 침체 여기에서 이제 사회를 좀 건져내야 된다는 욕구가 워낙 압도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웬만한 변수들이 생겨도 이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재명 대표 벌써 무너졌습니다. 밑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축되어서 권한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당대표인데도 그냥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확실한 정책 공약. 두 번째는 그에 걸맞는 그 당의 원래의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대로 그렇게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자범시 치르는 거. 그 두 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근데,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예. 유 작가님 말씀은 민주당이 그냥 이대로 가면 된다. 그거는 저는 이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이 안 바뀔 거다라는 거하고 이 선거의 본질을 윤석열 정권 심판,
이걸로 이제 가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지금 굉장히 낮고 거부감 매우 싫다는 예? 국민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 구도로 가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제가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저는 민주당이 우리를 저렇게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뭐 한낱 땡이다 그러고 저러고 있는데 물론 일부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바뀌면 민주당이 굉장히 저는 혼란스러워질 거다. 혼돈에 빠질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뒤집어 보면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이 제일 크니까 저는 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을 그 위성정당하고 같이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해놓은 일이 뭐냐. 당대표라는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받으러 가야 되고 그다음에 돈봉투 사건의 막말에 이 부패와 불법과 타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집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민주당이 이제 믿는 게 윤 정권이 계속 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걸 믿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너무나 그건 상식적으로 국민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분이 진짜 머리를 받대고 바뀌어라. 바뀌어야지 나라도 잘 되고 당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작가님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여유 있게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이제 참 잘 될 것 같이 예상을 하시고 저도 뭐 그런 예상에 저보고 뭐 배팅하라고 하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가면 이 총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이 양자 극단적인 진영 논리 이대로 가는데 정치가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22대 국회도 안 바뀔 거예요. 그러려면. 좀 정치 같이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네. 민주당이 이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냐고 객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냐 하면 그걸 이제 유 의원님처럼 사법 리스크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겠으나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부당하게 정권의 공격을 당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어느 한쪽이 꼭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각이 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기소되고 법원에 다니는 동안에도 그래도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들이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쭉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런저런 하자가 있을지도 몰라. 근데 저거는 검찰권을 동원한 야당 대표에 대한 그 암살을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히 사법 리스크다 이래서 대표가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놀아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선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뭐 더 발전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선거라는 것은 집권 세력에 실망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많으며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율로 야당 지지로 옮아가느냐가 선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정치학이나 집단적 의사결정론에서 그냥 표준 모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야당이 이긴다는 것은 야당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집권 세력이 실패해서 야당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작용할 그렇죠. 수밖에 없다. 그건 제가 뭐 당위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 대중민주주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해서 대통령 됐어요? 국힘이 뭘 잘해서 국민의힘당이 집권당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족 이것이 윤석열 정부를 세운 거잖아요. 그것이 타당하든 안 하든 대중들이 그렇게 느끼는 대중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아까 이제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그게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에.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걸 갖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뭐 아까 뭐 이렇게 암살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이 말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네. 오늘 이야기하는 소위 아직도 결정하지 않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는 재판에 맡겨놔야지. 그리고 3심제 하에서 법원이 결정하면 그건 따라야지. 민주당은 그런 것까지 부정을 하느냐. 근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국민들 눈에 큰 문제로 안 보일 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하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시작하는데 제발 민주당 정신 좀
버쩍 차릴 수 있도록 예? 국민의힘이 좀 잘했으면 예,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 저는 진짜 간절합니다. 그리고 유 의원님이 되게 어지럽히 넓어지셨다 그동안에 민주당 걱정까지 해주시고. 그런데 어쨌든 걱정은 아까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예. 민주당도 좀, 야, 어떻게 야당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대목은 지지층,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에 대한 결집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 이 중도층의 민심을 얼마나 잡느냐, 확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굉장히 큰 변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무엇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비대위 체제를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도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거죠. 그게 당원들의 요구가 그렇고 지지층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거거든요. 만약 당원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표가 그만둬야 된다가 반이 넘는다든가 반에 근접한다든가 예. 또는 민주당을 총선에서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에 다수가 대표가 그만둬야 된다 이러면 당장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그만 뭐 했냐 이러면 민주당이 지금 사실 이번 총선의 성격이 그런 건데 앞으로 얘기하게 되겠지만 그 180석을 얻기는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마음먹고 통과시킨 법률안들은 전부 다 지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은 양쪽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재 집권 세력은 네. 입법권이 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혹은 이제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예산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당은 지금 민주당은 법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발동하는데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숫자는 안 되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자기들이 반대하는 걸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 국면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경제는 나빠지고 사회는 혼돈스러워지는 와중이어서 이번 선거가 저는 굉장히 좀 특이한 선거가 되고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유 작가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 그대로 가면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재명 민주당으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저는 이 총선은 진짜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이나 노조법 같은 거는 사실 아주 그 전문가들이 그 법안을 보면 그거는 거부권을 저는 행사할 만한 그런 이유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특검법 있잖아요. 50억 네. 하고 대장동 특검법하고 이거 김건희 특검법 이거는요. 저는 받으면서 우리가 진짜 씨름해서 막 그냥 늘리고 있다가 되치기로 한판 이기듯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발 예. 좀 대통령께서 이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 분께서는 어쨌든 상대당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로운 선거 구도가 될 그런 것이다.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말씀을 예. 하고 계세요.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이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양쪽 다 안 변할 거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알겠습니다. 서로 물려 있는데 저는 사실 당위적으로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런 의견이 없어요. 저는 정치를 떠난 사람이고 그냥 보고 있는 건데 네.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만 보는데 제가 전망하는 걸로는 양쪽 다 뭐 크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이 이제 넉 달 후 총선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그렇게 보는 예견을 거죠. 들으시는 이제 유권자들은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럼요. 희망이 없다. 우리 정치가 좀 그럼요. 바뀌길 유 바라는. 작가님 말씀대로 예. 만약 총선이 치러지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봐야 돼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0석, 알겠습니다. 200석 이상.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양쪽 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은 야당이 또 170개, 180개 민주당이 한다. 의미가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지금 조건하고 똑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서로 교착되어 있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느 쪽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타협하면 둘 다 조금씩 할 수 있는 반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하고 아예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타협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없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안 해주는 방식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대로 가면 되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끝내는 필요는 있죠, 이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신당입니다. 선거를 흔히 이제 구도 인물 이슈의 경쟁으로 말을 하는데 내년 선거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거대 정당만이 경쟁하는 이 양강 구도가 그대로 고착돼서 갈지 아니면 기존 정당이 분열된다거나 또 제3지대의 신당이 또 떠올라서 다당 구도로 갈지에 따라서 총선 결과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내일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대표가 과연 신당을 만들지 또 민주당이 당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분당을 할지 의문인 상황인데요. 이제 신당이 총선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나온 신당과 관련된 말들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